예, 안녕하십니까. 그,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또 계속해서, 또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어서 좀 마음이 우울하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3주 더,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주차 우리가 이제 다문화 가정의 상담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 기법, 원리적인 그런 내용을 먼저 다루고요. 다음 주간에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적 상담의 기법, 이런 전략적 필요한 부분들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상담에 대해서 일반적 상식 없이 그저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부딪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담론을 제기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다문화 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주 노동자, 또 탈북자들의 그 세터민, 또 외국에서 들어온 유학생들, 결혼 다문화 가정, 그러한 또 난민, 뭐 이런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이제 제일 우리에게 함께 접하고 또 우리와 이 고정되어져서 이 한국 땅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주된 사람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문화 가정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다문화 가정이 늘다 보니까 가정의 복합적인 관계성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돌출됩니다. 그래서 상담소에 찾아오는 건수가 상당히 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이제 별거하고 이혼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통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 가운데 가장 갈등적인 요소는 가족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 또 문화 차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 이제 소통이 어렵다는 것은 언어적인 갈등이죠. 그 다음에 그 인격이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러한 배우자의 폭력, 비인간적인 대우, 그리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문화 가정의 2세에 대한, 2, 3세에 대한 편견과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런 정체성의 혼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이제 그 북한 이탈한 그 세터민 가정의 정신 건강에 대한 그러한 문제도 사실 심각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죠. 이게 스트레스 장애를 통해서 우울증세가 오고요. 그 다음에 불안해지고 다양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볼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가운데에 그 결혼 이주 여성들의 구성원을 보니까 조선 동포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중국인, 조선 동포라는 것은 제중 이제 조선족이라고 중국인들은 한쪽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제1교포, 오늘 제2교포, 뭐 제2교포, 제2교포 뭐 이렇게 해서 유독이 이제 배타적이고 조금 비하하는 느낌에서 이제 조선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좀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오신 분들, 그 다음 필리핀, 그 다음 베트남, 이런 순서대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자녀를 놓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들은 우리의 친구들이가 또 동료로도 만날 수 있고 또 여기에 또 우리 학교에도 들어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엉켜 있습니다. 구성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그런 문제들이 막 돌출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낯선 언어의 문제, 낯선 문화 풍습 이런 문제, 적응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 그리고 남편 하나 믿고 이제 타향에서 멀리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너무 시집살이가 고되고 부수적인 남편, 뭐 시댁과의 갈등, 뭐 해서 이제 TV에서도 그 며느리의 그 어떤 고향을 찾아서 시어머니와 함께 그 사돈댁을 방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해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뭐 재미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 재미가 없으면 또 안 보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폐쇄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이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사실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선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선교는 세상의 구원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사람의 구원이거든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사회,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가장 핵이 되어지는 문제는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에 온전치 못하고 분열되어지고 갈등이 되어지고 또 그런 것들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그런 문제가 무엇인지 탐색하지 않고 그런 문제를 막연히 그냥 직면하게 되어졌을 경우에 상당히 소외되어지고 또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생기지만은 또 가정 파괴 혹은 사이에 아주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 선교적 입장에서 찾아볼 때의 상담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상담하고 또 전과하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조망했을 때 교육도 필요하고 복지도 필요하고 또는 그들에 대한 정책적인 그런 방안 모색도 필요하고 또 그러한 그 훈련받은 사람을 양성하는 그러한 교육자로서의 의미도 우리 선교는 져야 하고요. 막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상담적인 문제를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을 여는 탐색을 우리가 해봐야 되죠. 이거 닫혀져 있으니까 저 안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주 여성들이 본국에 가지고 있던 문화적 특성, 그래서 동남아시아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체제와는 좀 다르게 사회주의 체제로 나누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담론도 없이 우리가 막 저 사람은 우리하고 비슷하니까 또 말만 틀리고 문화가 좀 틀릴 뿐이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오랫동안 그들의 전통적인 문화적인 관습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막연히 그들에게 접근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상당히 부딪히는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도 사실은 600년 된 유교 문화권 속에서 가부장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상대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평등을 이야기하고 자유함을 이야기할 때 눌린 자들을 해방시킨다는 문제 속에서 한 가정이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면 온전한 기독교적
성경적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안의 구성원 속에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이주 여성들이 결혼해서 왔을 때에 나의 문제는 돌아보지 않고 저들의 문제만을 지적하면서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갖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담론을 제시하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동남아시아의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동남아시아는 지리적인 그 외연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뭐 구역별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에 대한 의문과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죠. 그래서 지리적 경계를 보게 된다면 중국 이남의 그 동남아시아, 인도,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그 호주가 있고, 위쪽으로는 남태평양이 있고, 또 이서쪽은 이제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또는 브루나이, 필리핀, 동티모르, 뭐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한 11개 국가로 나눠져 있는데, 대체로 이제 온도가 습하면서, 먹을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과일, 쌀, 생선, 이런 야자, 이런 기름들이 이제 많이 생산되고 비옥하죠. 그런데 대신 그 자연적인 생산은 풍부한 곳이나 노동력은 좀 부족합니다. 아주 좀 귀하죠. 그러니까 귀중한 것은 오히려 사람인데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대도시나 수도 이런 곳은 있으나 또 국경의 그 엄격함이 별로 존재하지 않고요. 또 중심은 있지만 변두리 테두리는 없고요. 변방이 열려져 있지만은 이 경쟁 정책, 전쟁, 이런 착취, 압제, 이러면 또 이렇게 옆 나라로 또 도주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력이 이제 부족하니까 도망자들은 피신해 온 국가 국력이 밑거름이 되죠. 이 노동력이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한 사적 개념이 이제 19세기 중엽에 가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의 대부분의 이제 나라 국가가 건설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 영토를 통치하는 나라라는 모습보다는 지방 주변 지역을 장악한 추종자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자기 아래 두고 그 영향 아래 두게 된 그 최고의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제 강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주변의 추종자들이 다 겹을 이루고 있어요. 동심적으로 만달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국가 구조나 체계가 그런 원심형으로 이렇게 멀리 퍼져나갈 그런 체계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권력의 주된 자원은 추종자들의 인력이나 땅이나 재산이 인력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이지 이제 땅이나 재산은 아니라 사람에게 이제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동남아는 대체로 기온도 어떤 면에서 이제 우기철이 있고 건기철이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는 10월에서 11월 경에 우기가 시작되고 2월에서 3월 경에는 끝납니다. 그래서 그 밖에 필리핀 대륙에서 이제 그 지역은 대충 이제 보면 5월, 10월 보면 우기철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면 그 꽃이 피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이제 아주 웅장한 정글을 변하게 되죠. 우기에는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이제 익어가죠. 영위로 가는데 홍수나 산사태의 피해도 아주 극심하고요. 말라리아 같은 것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폭우가 2시간 퍼부을 때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에서 비는 강한 바람을 수반하지 않고요. 동남아의 계절풍은 그 외부 세계와 무역 활동을 왕성하게 지역 체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연을 경외하는 동남아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자연 숭배사상, 정령 신앙이 전통적인 신앙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언어는 주로 이제 바하사 말라이시아라고 하는데 이제 말레이시아어라고 표현하죠. 공용어가 주로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소통되어지는데요. 대부분 이제 이런 공용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태국, 남부, 필리핀 남부, 또 인도네시아, 저판 부분, 이런 부분인데, 상당히 많은 나라가 공용어로 쓰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직접 의사소통이 완벽하게 되는 곳은 이제 말레이 반도하고 보르네오 섬 등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로 따진다면 한 2,500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동남아시아의 사회적 문화적 요인을 보는 가운데에 관습과 사회제도를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 이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습과 사회제도에 대해서 여러 책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신준환의 동남아 문화 산책 2008년 판 창작과 비평의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참조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가문과 혈통을 따지지 않는 사회. 그래서 이제 동남아의 친족 제도와 가족 제도가 가지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가히 충격적인 관습으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가문과 혈통을 따지지 않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정체성은 C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C에 대한 존중을 가지는데 이들에게는 C에 대한 어떤 관점, 성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이 없으니까 이제 혈통이 있을 수 없고 가문이나 집안이 그리 중요할 리가 없습니다. 자신과 가족 가까운 친척이 그들의 조그만 친족 집단을 구성할 뿐입니다. 다만 식민 통치의 사생아가 되는 가문주의가 이제 필리핀에는 200여 가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개혁과 발전을 막고 정치 파행으로 이끌어 망국의 뿌리가 또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폐쇄적인 단일부 계통의 혈통 집단의 형성은 남녀 성비의 불균형을 낳고 출산율에 저하는 남성 여성 성비를 악화시켜서 한국 사회의 혼성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폐쇄적 혈통 집단에 근거한 혈연주의는 문화 간 결혼의 인종차별을 만들고 인구 감소는 고령화 사회를 앞당겨 젊은이들이 큰 부담을 가지게 되고 생산력 저하로 국력이 쇠퇴하겠고 그러나 이제 인구 증가에 대한 감소가 한국인의 인구가 줄어서 문화 간 결혼이 늘어나는 것은 국제화에 발맞추어서 개방사회로 가는 그런 점이라는 일부의 긍정성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성평등의 양변적 친족체제다.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은 순수한 그 혈통주의는 모계 사회만이 견지할 수 있죠. 그래서 모계로부터 내려오는 혈통은
그 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씨앗의 주인을 밝히기 힘들어도 그것을 키우고 생산한 밭은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선초 그 내용을 보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반 비율이 임진왜란이 끝나면 50% 이상의 증가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 그 신분 제도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것이 굉장히 극심한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동남아의 친족 체제는 대개 그 양변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각주 8번을 보면 아버지 쪽이나 어머니 쪽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쪽이냐 아니냐에 더 핵심적인 사회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을 말할 때 양변체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동남아 사람들은 가계 친척 상속은 부계 한쪽만이 아니라 어머니 쪽도 따지는 것이에요. 성씨를 공유하면 상상의 혈통 집단으로서 친족을 구성하는 한국의 관습이나 제도가 완전히 틀립니다. 이제 동남아는 딸을 아들보다 더 선호하는 종족 사이가 더 많았고요. 부모가 이혼하면 한 부모 자녀들이 이모, 외삼촌, 외갓집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고 신혼부부가 새집을 마련해서 나가지 않으면 신부 친정에 새살림을 마련하는 부처제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늙으면 결혼한 막내딸 가족을 집에 들여서 함께 사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부모가 죽으면 이 딸에게 상속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장자 상속 우대를 찾기 힘들고 아들, 딸 차별도 하지 않고 딸을 출가 외인이라 상속에서 제외시키지도 않았고 자녀들에게 나눠 상속합니다. 이 평등 상속 제도는 세계 종교들 부계 중심 성씨 제도가 확립되어도 효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동남아는 전통 사회에서부터 핵가족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 핵가족은 희소한 인구와 무한한 토지라는 천혜의 생태 조건 덕분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동남아의 가족은 19세기 전까지는 미혼 자녀를 포함하여 대여섯 명의 성원으로 구성되는 소규모를 유지했다고 하죠. 형제 자매 조카도 함께 살지만 대가족을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왕족이나 귀족을 제외하면 모두 일부일체를 유지했고 두셋만 낳은 가족계의 낮은 출산율은 여성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게 됩니다. 동남아 가족에서 아내와 어머니는 한국의 어머니보다 훨씬 폭넓은 범위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과 역할을 수행합니다. 생산인 농업과 사업인 그런 부분에 이제 시장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은 가계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자식들과 관계에서도 친밀하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어서 가족은 가장이 사실은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모계사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이제 자유로운 결혼과 이혼의 전통 세 번째인데요. 부부가 이혼을 해도 어머니가 외가에서 키웁니다. 근대 국가의 표준화가 주어진 그 공식적 제도적 아버지 가장제도에서 실제는 모 가장제도를 벗어나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변적 친족체제는 자발적 사랑의 바탕을 둔 평등한 부부관계를 유지한 동남아 가족제도는 가변적이거나 유동적이며 유통성이 있고 인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남아도 불평등의 바람이 부는데 유일신을 믿는 외래 종교의 전파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동남아에는 마음에 드는 신부감으로는 결혼 동의를 받으면 신랑은 신부 측에 돈이나 금 또는 다른 현금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해야만 신부 측의 허락을 얻게 되는 관습을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신부가 자기 몫으로 이 돈을 간직한다고 하는 게 신부대라고 하는데 신부대금이라고 하니 각종 구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북베트남에는 이 관습이 3, 4세기 전에 사라졌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요, 스스럼 없는 그 쌍방적 성과 사랑이다. 이게 뭔가 제가 살펴보니까요, 동남아의 그 신부대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 깊은 뿌리를 내리는 이유가 여성의 높은 가치와 지위가 사회관습과 제도에서 이제 반영이 된 결과입니다. 이제 결혼 과정과 생활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혼으로도 이어집니다. 동남아 여성은 남편에게 자유롭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고요. 또 이혼한 뒤에 재혼 혹은 삼혼하는 그런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 이혼을 하는 여성은 신부대를 돌려주죠. 그 이제 위자라고는 좀 반대 개념이지만요. 동남아가 타 종족 사회이다 보니까 다른 종족 그 민족 간의 결혼이 이제 흔할 수밖에 없고 국제 결혼에 대해서 별거 뭐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이 문화와 국경을 넘나들다 보니까 결혼한 경험이나 나이 차이 뭐 이런 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현지처라는 그 이름도 그 우리가 회자가 되면서 비난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동남아에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결혼 유형이라고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아의 사랑 이건 아주 자유롭고 상호적입니다. 쌍방적입니다. 그래서 억압된 성이나 억제된 사랑의 부재에서 서로 주고받는 쌍방관계의 사랑이라 볼 수 있죠. 남녀가 서로 대등하고 적극적입니다. 동남아 여성의 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활동적이며 적극적입니다. 농사, 도자기 굽기, 조상 숭배, 영매 또는 전통적인 종교 활동 이 다 여성들이 리더고 여성들의 몫이에요. 이제 여기 이제 핵심 그 시장의 주도권은 다 여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인들의 남녀의 관계가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어떠한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은 상호 보완적이고 조화로운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앤서니 레이드 교수는 남성과 여성이 우주 이원론의 본질적 주요로서 양자 간의 통일을 통해 강력한 이상의 극치를 성취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하나 더 덧붙이면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더하게 이제 바바라 왓슨 안다야 교수가 이런 말 변증법적이고 상호 의존적이며 상대적으로 평등한 관계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여성들의 그 활동적인 동남아 여성들의 그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의 힘은 그 여성들에게서 나오는데 미시적인 힘 잘 연마한 여성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 그 변하지 않는 힘 그 수는 그 흥정의 원형에서 시장에서 발견합니다. 제가 뭐 동남아 여러 군데를 좀 가봤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베트남 같은 데 가면 남성들은 놀고 있고 여성들이 대부분 일을 해요. 대낮에도 남성들은 평상에 앉아서 그 음주 또 대화 뭐 이런 자기들이 하는 여러 가지 잡기들을 하고 있는 반면에 여성들은요 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경제적인 주도권이 여성들이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은 그냥 시장에서만의 주도권이 아니라 국제적인 통상 뭐 이런 모든 부분 정치적 외교 경제 아니 뭐 세속적인 영역 넘어서 종교적인 영역까지도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뭐 또 이제 종교적 영역에 있어서 이제 초잔적인 어떤 세계 영역까지도 이제 그 권위가 부여가 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여성들의 지위 향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와 비교해보면 우리는 지금 가부장 제도 속에 있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가 어느 평등 기준에 지금 다가온다 치더라도 그들이 오래 역사 속에 관습화되어졌고 의식화되어졌던 그러한 내용을 볼 때 여성들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죠. 뭐 그런 정통, 그런 여성들의 역할, 지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이혼을 해도 별 그렇게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것보다는 별 문제가 없어요. 다 뭐 해결되어질 수 있는 양변제, 모계제 혈통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제 사랑과 성의 핵심이고 이혼이 자유롭고 또 여성의 지위가 훨씬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민족주의는 다민족 민족주의라고 한다면 우리의 민족주의는 단일 민족주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종족이 필요해 이제 우연한 역사적인 계기로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역사적 필연에 생겨난 숙면적 그러한 1차 집단이 바로 민족이라고 우리는 보죠. 그런데 반만년 역사를 가졌다고 생각하지만은 동남아는 길게 잡아야 수백 년, 짧게는 수십 년에 불과한 역사를 가졌다고 받아들입니다. 단일 혈통이라고 착각하는 한국과 달리 여러 갈래에서 온 언어, 전통, 종교, 문화, 뭐 다른 종족들이 정치적으로 모인 집단 구성체입니다.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타민족이 강한 패턴성을 드러내지만 동남아는 타민족에 대해서 매우 관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일민족적 통찰성과 유일문화적 획일성을 강하게 드러내지만은 동남아의 민족 개념은 타종족적 이질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소수민족의 내전과 갈등을 겪고 있고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선진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세계화가 필요로 하는 타민족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만큼은 한국보다 앞서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동남아 가운데 특히 이제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특히 이제 이러한 사회적 관습이 사회주의하고 이제 더불어져서 더욱더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남녀 관계는 변증법적이고 상호 의존적으로 나타나면 상대적이고 아주 평등한 관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문화적인 이해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셜리즘이라고 하는데 영국 사회주의자 앤서니 크로스란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회주의란 사회주의자가 사회기구 속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일련의 가치 또는 열망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셜리즘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각주 11번에 보니까 자유주의 시장 원리를 반대하고 생산수단을 공유화함으로써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학설 및 정치운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내려보는데요. 자, 그런데 자본주의의 생산량식 이야기한 부정이 있잖아요. 불평등, 뭐 피해, 또 자유방임, 시장경제체제 이런 비판의 핫스를 이제 사회주의에서는 내쏟습니다. 그러나 이제 탐욕스러운 개인주의를 비판하고 형제적인 결속감으로 결합된 새로운 생산자들의 공동체를 꿈꾼 것, 이 소셜리즘이에요. 이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19세기, 20세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주의를 주창했던 사람, 또 스스로 이제 자증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자, 뭐 그러나 이제 그 특정되어져 있는 사회주의 이념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딱 이렇게 못 박아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몇몇 사회주의자들의 의견 속에는 정부가 강력하게 지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좀 다른 사회주의자들의 경우는 공공기관이나 중공공위탁기관이나 지방자치기관이나 생산자의 자치공동체나 뭐 정책결정기구를 가능한 분산 분권화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노동자의 지배를 주장하는 이제 사회주의자가 또 있어요. 또 그다음에 이제 국가의 수입은 그 정부의 계획 아래서 이렇게 배분해야 한다. 이러한 이제 분산 분권화를 주장하는 그런 사회주의자들도 있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평등 분배를 외치는 사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근데 뭐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은 이제 1845년에 사회주의의 그 어떤 붐이 일어났을 때 프리드리히 앵겔스, F. 앵겔스라고 하는데요. 칼 막스와 F. 앵겔스가 그 공산주의를 하면서 이 용어를 도입할 때 인권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여성과 어린이에게 또 가족과 또 남성과 여성 사이의 그 새로운 관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노동력에 있어서 여성의 문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노동시장, 그 다음에 공장,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생계 책임자, 이렇게 이제 여성들에게 권위를 부여하면서 그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 계급, 무상 계급은 가정에서조차도 남성 지배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요즘도 보면 여권 신장의 운동은 이 그 좌파라고 하는 이 사회주의의 이론이 연결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되어지는 공산주의 나라들, 대부분 사회주의라고 지금은 이제 이름을 수정해서 보여지지만 그런 나라들이 쭉 보죠. 그게 바로 이제 중국이에요. 이제 중국은 제가 이제 중국 여러 차례를 가봤는데 이 중국의 여성의 위치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뭐 아침에 나갈 때 대부분이 이제 음식을 거리에서 먹고 출근을 해요. 근데 대부분이 같이 이제 출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돌아올 때는 여성보다 남성이 먼저 와서 장도 보고 다 먹을 반찬도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면에서 역사 속에서 여성들의 위치가 이 사회주의가 더 붙여지면서 완전히 여성의 권익이 해방적인 어떤 수준이 아니라 여성 주도권적인 그런 사회로 바꾼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공산당은 그 자체가 사회주의 기본 원리인 그 여성 해방을 그 정치의 강령 중에 하나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성들의 그 남성과 동등하고 평등하다는 것이 1922년에 이미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뭐 그 중국의 어떤 혁명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의 그 법으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토지개혁, 대약진운동, 문화혁명 이런 기간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중국 여성들에게 가정 내에 남성 국권 아래서 완전히 탈피하고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스스로 인식하고 활동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러한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그 중국 내에는 그 실제적으로 1950년 5월에 사회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때에 그 혼인법이 시행되고요. 그 남녀 평등 원칙이 준수되고 일부 일처제가 추구되고 축첩 금지가 되고 동양식 금지가 되고 그 매춘이 금지되고 뭐 이런 금지 폐습하는 이런 것들로 통해 여성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문화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계급 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 건설이 그 목표였는데요. 계급 투쟁이라는 미명하에 상하 구분도 없애버리고 군대 계급까지도 없고 그 다음에 상급적인 인사하는 습관도 없애고 교수의 직급도 없애는 권위와 존경이 없는 그야말로 평등 사회를 구상을 하고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완벽한 유토피아 사회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의문해봐야 합니다. 자, 중국은 합중국이죠. 이제 즉 말하자면 유나이티드입니다. 소수 민족이 다 이렇게 합쳐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를 볼 때 그냥 뭐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로도 치부할 정도로 무시하죠. 오늘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도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베트남을 보겠는데요. 베트남은 그 오랫동안 이제 중국과 이 강대국들, 프랑스, 일본, 미국, 뭐 이런 투쟁 속에서 거루어져서, 싸워가지고 이긴 역사를 가졌어요. 그래서 프랑스 체제 속에서 지금 베트남 가보면 프랑스 건축, 건물, 뭐 프랑스의 문화 그 유적들이 아직도 남아있죠. 제가 호치민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그 독립운동가인데요. 이 거대 프랑스의 지배체제 속에서 80년 만에 독립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일본의 지배를 받고 또 뭐 그러면 또 미국과도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1973년 파리 평화협정 체결로 세계의 강대국인 미국을 싸워 이겨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국가를 이루겠고요.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 문화를 띠고 자유주의 경제 양식을 가지면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 청동기 문화와 모계사의 출발인 동고, 브론즈 드럼이라고 하죠. 단지 같은 그 이제 청동기로 만든 드럼의 문화가 남아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옛 시대의 그러한 문화의 형태가 청동기 유물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모계사의 청동기 문화가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요. 세계 강대국과 싸워 이긴 자의식과 이제 여성의 남성과의 평등권이 엄청난 거예요. 베트남 가보면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베트남의 그 열모 호지민 요시가 있고요. 위에 이제 관광 지역으로 상당히 많은데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가보는데 여러분 한번 여유 있을 때 한번 가보시면 어떠는지를 직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캄보디아를 보겠는데요. 앙코르와트가 배경으로 삼아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만 민족주의 사상이 고취된 캄보디아 젊은이들은 남녀 할 것 없이 자신들이 꿈꾸었던 평범한 꿈을 버리고 나라를 구해야겠다는 일념으로 게릴라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적으로 훈련을 받고 또 여자 남자 구별 없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자들도 머리를 짧게 자르고 훈련에 임했고요. 간호사, 뭐 보건사, 병원장, 전투부대 부대장 뭐 이런 모든 역할도 여성도 같이 합니다. 여성에게서 남성과 같이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그렇게 여성의 그 자의식을 고취시키고 고양시켰습니다. 이 자손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죠. 그래서 가부장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에서는 이런 모습을 한번 우리가 재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가부장 문화 속에서의 여성을 보고 같은 맥락으로 그들을 보아졌을 때 그 자체가 벌써 갈등과 문제의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베트남 있고 라오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타일랜드, 태국이죠. 이제 캄보디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프놈펜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여성들 여기서 온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인데요. 몽골은 옛날에 이제 몽고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족들이 그 한자를 써서 비하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된 몽골리안이라고 하는 몽골을 우리는 제대로 이제 지칭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몽골 제국의 힘은 군사력과 쿠릴타이라고 하는 참여 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릴타이는 일종의 제천 행사지만 오늘날 그 대의 기구도 수행하고요. 쿠릴타이에서 결정된 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신성한 효력도 가집니다. 쿠릴타이에서 의사결정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위임할 수 없는 직접 참여 원칙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결정된 사안은 모두 함께 책임을 지는 정치적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민주적 결정 과정은 공동체의 결석을 다졌고요. 민주적 권력 개성의 전통을 세웠습니다. 몽골의 남성들은 유목민의 특성에 따라 술을 많이 마시고 독한 술을 많이 마시고 생활의 자제를 잃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를 통제하지 못한 남성은 여성들에게 고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제 사회주의 체제가 있어서 결국 이제 남성 평등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예, 몽골에서는 남녀는 생산 역할을 반반씩 분담을 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지배 당시 남성을 불교에 귀의시키므로 남성의 독립정신을 거세시키고 여성을 등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적세적소에 이용한 것이 현재 몽골에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정확히 내고 주요한 요직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식민지 체제가 반식민지 운동을 낳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었거든요. 세계 공황 속에서 농민 반란의 경우에도 민족주의적 색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민족주의 지도자들은 국민의 압도적인 수를 점하는 대중, 농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고요. 사회 혁명적 요소를 가지게 되었고 그 운동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중에서 사회주의 국가는 이미 동남아시아 문화 속에 여성의 사회주의가 높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평등성의 원리에 그 이념이 더해지고 그 남녀 평등 사상을 가지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남녀 동등성이 더욱 강화되지는 그 성권한 지수가 자본주의 체제보다 높은 게 사실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 기회 있으면 다녀오시면 좋습니다. 게르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 또 음식도 몽골 음식, 양고기 음식도 한번 음미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주 그 염소고기, 양고기 쪄서 주는 거. 그 음식 이름은 허럭이라고 하는데요. 쪄요. 돌멩이 주먹만한 것들을 집어였고요. 양을 잡을 때는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잡더라고요. 참 귀한 걸 봤는데요. 그래서 그 찐 양고기를 물이 귀하니까 이제 그 넣었던 뜨거운 돌을 손에 이제 뜨거우니까 이 손 저 손 이제 옮겨가면서 소독해서 손으로 뜯어서 양고기를 먹습니다. 허럭을 꼭 한번 드셔보면 좋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문화 공부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 여성의 어떤 위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남성, 여성 평등 사회 속에서 지내왔던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회 현상들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다문화 사회의 현상들을 만들어내는데 여성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에 잘 정착해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담론으로 제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실 자체가 벌써 우리 사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것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는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